네,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러시아, 일본,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다소 복잡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더 시사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남북 관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일 전문가 그리고 국가 비전 전략가로도 불리는 분입니다. 김택환 경기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가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사이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난 1년 상황을 좀 평가해 보는 것부터 한번 여쭙고 싶은데 판문점 선언부터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피 전략 그러면서 직접 북을 공격하고 그전에 또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 꽁꽁 얼어붙었던 거니 작년에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의 김여정 부장이 내려오고 네. 미국의 펜스 마이크 부통령이 오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중재하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해서 6.16 그다음에 이 싱가포르 샌다이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뤄지는 숨막힌 이 1년이었다고 봅니다. 네, 4.27을 기억하면서 1년 전을 기억해 보니 참 숨가쁜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 남과 북이 만나 평화를 물꼬를 든 게 1년이 됐는데 그 미국,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가세해서 1년 전과는 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난 100년의 우리 역사를 보면 네. 이게 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4대 강국의 끊임없는 본심과 또 이해관계에 충돌했던 그런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아, 네. 그게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의 리더들이 또 남북의 이 국민들이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떤 자세를 특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8년 만에 만났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이 정상끼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베트남에서 잘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북한도 만난 교훈을 통해서. 예, 네. 북한도 스스로가 외교의 다변화를 느낀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 쪽 신동방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이 과거 이 아시아가 부상하면서 러시아의 역할,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거는 다시 육자회담의 복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두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푸틴 대통령이 또 중국과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또 만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거 삼각 공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편은 삼각 공조를 그들의 전략으로서는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또 다 다릅니다. 이 세 나라가 다 대응하고 문제 해결해야 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은 이 세 네. 나라에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세 나라는 공조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 냉전의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우리가 뭐 트럼프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관계에만 집중해 보고 있다가 지금 상황은 아주 복잡해지고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이 시사를 또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미일이 되고 또 북중러가 이렇게 전통적인 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시기가 온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는 정통적인 구냉전이 그 구루터기가 네. 그 괴물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한미일이라는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 또 군사 동맹 또 북중러라는 게 있는데 지금 또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중의 또 이 무역 전쟁을 포함한 여기서 트럼프는 과거 자유무역의 정책뿐만 아니고 동맹 관계를 지금 해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틈이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과거 동맹구도의 그게 그 구도 속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외교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금 외교는 과거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를 이제 벌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유럽의 그야말로 메르켈 총리나 그 마크롱 대통령이 보이는 거나 일본도 지금 아베 총리가 외교의 다변화 7년 만에 중국 가서 이제 1대1로도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도 치지만 우리도 우리 길을 간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변화에 우리한테도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사실 청와대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우리 중심의 제대로 된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왜 그런가, 또 무엇을 바라기 때문인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큰 축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방금 말씀 무역 전쟁 이런 각국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걸 왜 시작됐고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분석해 주신다면요. 예.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앨리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투키디메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투키디메스의 함정. 투키디메스의 함정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한 지금까지 네. 15번의 이제 크고 작은 전쟁과 그 또 평화적으로 해결했던 이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패권 국가가 있고 당시에 이제 그리스 때는 이제 아테네가 패권 국가였고 스파르타가 이제 도전 국가였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패전 국가인데 지금 도전 국가가 중국이 중국몽으로 우리도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독일하고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점에선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 정쟁은 할 수 없고 그 결과가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중국을 보고 그야말로 지적 재산권을 탈취하는 아주 불공정 무역을 하는 비판을 하면서 미국의 무역 흑자를 중국의 모든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제 지금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거의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 전쟁의 가장 핵심은 하나는 기술 전쟁이고 하나는 세계 비즈니스의 기업을 어느 나라가 제패하느냐. 근데 지금 미국이 지난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구글, 페이스북을 포함한 세계 플랫폼 경제를 미국이 다 제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화이웨이. 그래서 이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무릎을 꿇히자. 이래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양국이 이제 말 그대로 플랫폼 전쟁이 됐건 무역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고 패권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봐야 한다는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걸 드려야 되는데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남북한에는 우리는 관심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분석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과거 우리가 구한말에 같이 진짜 무능한 지도자고 세계 흐름을 못 읽었고 그야말로 채가난한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북은 또 군사 강국이고 그래서 이 남북이 힘을 합쳐서 그 과거 같은 동맹에 그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으로 미중을 우리가 또 활용하는 전략을 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제 중국의 세계 경제의 그 분업에 공급 사슬에서 퇴출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죠. 근데 그 퇴출시키는 공간을 사실 남북이 힘을 합쳐서 북이 경제가 커튼 점프를 할 수 있는 또 기회입니다. 그래서 북의 또 그 뛰어난 인적 자본 그다음에 또 좋은 또 환경 이게 이제 남쪽의 자본가 기술가 글로벌 또 자본가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 무역 질서가 세계 경제 구조가 공급 사슬 가치가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로 와 있는 겁니다. 미중의 무역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과 평화 번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또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신냉전 체제 한반도가 이렇게 또 다시 이용되는 거 아닌가 걱정될 수 있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 구한말 같이 우리가 무능력하면 이용당하고 그 미국의 피터 주스도 이야기했지만 그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힘이 약하면 항상 전쟁이 났고 우리가 힘이 강했으면 동북아가 평화를 이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방안과 실제 힘을 키우고 실제 미국과 중국이 고래라면 우리는 이제 돌고래입니다. 돌고래가 날쌔게 더 움직이면서 전략적으로 저쪽이 우리를 잡지 않으면 한쪽이 또 오히려 어려워지는 이런 전략적
그야말로 관계와 외교 안보 전략을 펼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4대국, 강대국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돌고래입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 돌고래처럼 영리하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중인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계기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죠? WTO와 관련된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승소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사이에 일본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도 만나고 중국 그리고 북한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움직임이? 일본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침략자였고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픈 역사가 있는 거는 뭐 역사적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쨌든 일본 자체도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미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일본도 몰아가고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독일, 프랑스 같이 한일이 더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저 미국과 중국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EU를 통합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힘을 합치기 때문에 러시아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같이 맞싸우고 오히려 이기는 이제 그런 구도를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블 폴란트 전략이라 그랬는데 한국의 축구로 따지면 박지성 선수와 일본의 다나카 이 둘이가 팀을 합친다면 우리가 독일 축구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잘못된 점 지점을 하되 그게 매몰되기보다는 한일이 힘을 합쳐서 지금 세계 지금 패권의 질서 전쟁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초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견국가로서의 힘을 합쳐서 지금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경제인데 일본 경제 세계에서 넘버 2였고 넘버 3입니다. 우리는 이제 넘버 10 정도 됐는데 합쳐야 미국과 중국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국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이 한반도 정세에 자기 셈법으로 계산하고 있는 지금 시대를 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년 전에 봤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끝나고 답이 탑다운 방식에 끝날 방식이 아니라 마치 과거 러시아도 그 얘기하던데 육자회담처럼 이 틀에 북한과 미국만 대화하지 말아라. 러시아, 일본, 중국 다 들어가서 과거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새로운 기류가 좀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러시아 입장에는 그걸 원하고 중국도 입장을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입장은 직접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해결하려고 둘이만 둘이만 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하는 거 보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이제 이랬는데 이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지금 여지가 있는 겁니다. 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미국 다루는 방식이 과거의 냉전의 동맹적 틀이 아니고 우리가 전략적 다원성을 구사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국하고는 뭐를 같이 할 수 있고 러시아하고는 뭐를 같이 할 수 있고 러시아 대통령이야 푸틴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남북한에서 가스관 에너지 그리드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뭐를까지 이야기하냐면 코리아 매니페스토라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되면 한 8천만 정도가 여서 하는데 땅덩어리가 좋고 이러니 옛날 연해주 같이 한 2천만이 그냥 와서 저거 연해주 이쪽에 와서 살아라. 그걸 제안하기도 합니다. 코리아 푸틴 대통령. 매니페스토라고. 예. 그래서 그쪽에 과거 연해주에 그 번창했던 그거를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가까운 동맹 관계로 가자.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꿈꾸는 동북아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전략이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카드가 있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세계 흐름을 잘 읽고 그야말로 그때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 전술을 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새로운 외교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남북 평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분석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 때문인데 향후 전망을 한번 전문가에게 전망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일단 정상회담 너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막 몇 차가 되는데 벌써 앞으로 열리면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고 합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3차 이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제스처는 컸는데 또 와인잔도 많이 부딪히는데
이게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쪽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진짜 이 남북한이 그야말로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통크게 뭐를 주고받을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크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북하고의 대북 특사를 누구 나가야 되냐 이 문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대북 특사야말로 이 기회에 그 전통적으로 정의용, 서훈 뭐 이런 분이 했다면 이제는 이제 시즌 2로 가야 됩니다. 이 시즌 2는 저는 바로 어떤 분들이 가야 되느냐 하면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가야죠. 이제 네. 넘버 2가 가서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한테 대북 특사 자격을 주고 그런 제가 말할 때 전략적 변화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년 됐으니 실질적으로 보여줄 어떤 대북 제재 속에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뭐 이런 걸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서독의 사례에서 빌리 브란트가 가장 위대했던 거는 그다음에 아데나워 시대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 같이 그것도 올림픽 단일팀 만들고 그다음에 공동 입장하고 그랬다. 그 이후에 빌리 브란트 그 총리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실핏줄 연결부터 먼저 했다. 그게 뭐냐면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를 하게 하고 문화 스포츠 종교 그래서 그거는 유엔 제재하고도 뭐 이게 미국 제재하고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아무 상관없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밑에 실핏줄을 그 이어가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저는 전략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거 새로 또 통일부 장관이 이제 김연철 장관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과거 방식을 시즌 2로 가서 좀 더 다변화, 다각화하는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뭐 1년 전에 했던 그 플랜카드가 이런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가 뭐 돈이다. 근데 지금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1년 좀 지나고 과연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평화가 돈이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제 그 평화가 돈이다는 거는 이제 군사적 충돌에 그 군사 투입비를 줄이고 그걸 경제에 투입하면 이제 그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이 지난 1년 동안에 그야말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 유럽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그 제스처는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자께서 잘 지적한 같이 이제는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실적을 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제 피로증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1년에 3번이나 했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한편에는 그 시간을 둔 그 시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시즌 2를 잘 잘 준비를 해서 실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성과를 내는 거는 가장 첫째 저는 인도적 성과라고 봅니다. 인도적 성과. 인도적 성과는 이산 가족 좀 만나게 하고 좀 TV로 상봉하게 하고 그죠? 또 남북도 서로 좀 여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을 포함한 스포츠 교류, 그다음에 문화 예술 교류 그죠? 이런 걸 좀 해서 그 좀 남북 관계가 체감적으로 좀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휴전선을 중심으로 가장 먼 곳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 평화와 교류 협력에 대한 지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뭔가 우리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여쭌다면은요. 예,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이 호남 그다음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했지만 이 강주 정신 이게 어쨌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또 정치사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리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실핏줄 연결이라는 것은 하나는 이산 가족을 포함한 문화, 스포츠, 청소년, 뭐 종교, 예술 쪽이라면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그 이 서로 교류 협력입니다. 근데 북이 연방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제라는 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역으로 북은 수령제지만 이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방자치의 교류, 협력 이런 거는 저는 광주 전남이 충분히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북쪽에 뭐 평안도든 뭐 충분히 저는 추진해야 되고 또 이니셔티브를 지을 수 있고 특히 이번에 그
강주 세계 수영대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저 북의 수영 선수들도 오고 꼭 와야 된다고 보고 응원단도 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세계적인 퍼포먼스를 좀 꼭 내기를 바랍니다. 동서독 사례도 보면 가장 빌리 브란트 이후 이제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그 자매결연, 혈연,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양 통일의 그 나중에 이제 서로 동질성 회복에 가장 중요한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만나야 됩니다. 네, 그 남북 관계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입니다. 네, 잘못하면 구한말 같이 우리가 그 다시 한번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새우가 아니다. 또 우리는 졸이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우리 땅의 우리 문제의 주역이자 돌고래로서 우리는 헤쳐나가야 된다.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내공과 저력이 있다. 그래서 그 강대국 콤플렉스, 그다음에 일본 콤플렉스 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동북아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그런 이제 좀 통 큰 또 그리고 이런 통 큰 리더가 또 나와줘야 되고 우리가 통 큰 국민이 돼야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그 기회가 지금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오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 관계 주변국의 정세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그 군사 분계선을 넘긴 장면,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벅찬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1년 동안 우리가 절실하게 느낀 건 평화가 그렇게 결코 또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살얼음판 같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나아가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t get there on my own. You can't leave me here alone. I'm just trying to do what's right.